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긴축화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긴축이 필요할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닥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또 재정정책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또 정책 선택에 있어서도 상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한편으로는 긴축 정책,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장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중앙은행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폴 볼커 위원장이 했었던 그러한 일은 아니죠. 그때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자명했었습니다. 또는 벤 버냉키 의장께서도 보았을 때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때 사실 이런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실업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인플레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인플레에 대처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그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과제를 둘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세션을 대비를 하면서 인플레를 상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 기대가 점차 더 올라가게 놔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만 더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산 가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2008년이었죠.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과거에 대비해 봤을 때 2008년 대비해서 훨씬 더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자본도 더 많고 유동성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가구들과 그리고 기업들도 재무적인 건전성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레버리지 비율도 더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처럼 뱅크런이라든지 자산 가격 급락이 2008년처럼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이 사실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 디스카운트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현금의 가치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내다보시는 것은 다소 과거 대비 다소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공급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또 전 세계에서 각국이 공급망과 관련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또 무역을 더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 이 주요국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또 중국이나 또 EU와 같은 주요국들의 리쇼어링 정책으로부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운 경제 환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도국이나 또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게 있어서는 다소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이 되겠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동시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본 비용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또 부채와 관련된 비용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투입물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 있어서도 이것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아시아의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중국과 관련하여서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 생각에 교수님께서 기조연설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갈등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G2 갈등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갈등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타협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제 생각에 하나의 구명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명 보트는 아주 파도가 거센 바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없고 서로 존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들이 생존을 하고 싶다면 안전하게 바닷가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적대감의 원인이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런 적대감은 큰 비용을 양측에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사실 1980년대 냉전 시대에 만났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화성에서 공격이 온다면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고르바초프께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돕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도 돕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류와 그리고 글로벌 난제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이 있을 것이다.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어떻게든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양국 간의 차이도 크고 또 서로 간의 도전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또 미국이나 러시아 80년대, 90년대 미국과 러시아처럼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도 그렇지만 또 경제와 관련하여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관련하여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대화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협력이라고나 할까요? 타협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를 위한 대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국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다양한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심각한 위기라고 한다면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리세션의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결과 에너지 가격 또 상승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다른 지정학적인 문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현안들을 종합해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결국은 투자를 억제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장기적인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기업들이 보다 더 유연성을 중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장이 위축이 되고 아무래도 더 견고한 성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보면 결국 포스트 냉전 시대의 세계 질서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겠죠. 네, 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투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고요. 바라건대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모두의 바람이긴 한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평화롭게 종식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경제학자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 경제학자로서 제가 이런 정치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러시아의 어떤 인텔리전스라든지 혹은 폭탄 사태를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특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평화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한 조건이 정말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죠.